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2016년도 산업안전기사 필기 기출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16년 1회 기출문제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과목 산업안전관리이론이고요. 일단 기출문제 풀이 앞서서 제가 기출문제 공부하실 요령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내용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필기에서부터 실기까지 자주 나오는 내용은 반드시 아셔야 되는 내용은 필기부터 공부를 철저히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분석에서 실기에서도 비중이 높은 내용입니다. 이렇게 그죠? 제가 실기까지 중요한 거는 다 분석에 넣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반대로 점수를 조작하기 위해서 나오는 문제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산업안전의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 기출에 나오던 문제만 계속 내서는 점수가 너무 그죠? 높아지기 때문에 점수를 조작하기 위해서 나오는 문제들은 응용되어 나오지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이걸 깊이 알아야 돼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점수를 좀 떨어뜨리기 위해서 다른 데서 가져온 문제라 다음에 나올 때도 대부분 비슷하게 출제된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제가 삼각형 하세요 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감히 답만 보고 넘어가는 정도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 기출문제에서는 100점을 대비해서 공부를 한다면 절대 합격하실 수 없다 봐야 돼요. 왜냐하면 100점을 대비해서 공부하다 보면 자주 안 나오는 부분까지 전부 다 알기 위해 공부하셔야 되는데요. 막상 시험에 가보면 자주 출제되지 않는 문제의 비중은 그죠? 많지가 않겠죠. 그래서 누가 합격하는가 하면 자주 출제되는 내용을 누가 틀리지 않고 잘 맞추는가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삼각형 하세요 하는 내용들은 산업안전기사의 핵심 내용은 아니다라고 보면 되고요. 답 정도로 간단히 보고 넘어가는 정도 공부하면 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조금 빠르게 보겠습니다. 맥그리거 Y 이론과 관계가 없는 것은 했습니다. 일단 맥그리거의 X 이론은 저차원이고요. Y이론이 고차원의 이론이었습니다. 직무를 확장한다. 이 사람 믿을만 하니까 일을 더 시키는 거 Y이론입니다. 책임과 창조력 마찬가지 그죠? 인간관계 관리라는 건 이 사람 믿을 수 있으니까 인간적인 관리를 하는 거죠. 근데 권위주의적 리더십은 명령, 지시, 통제를 하는 거다 그죠? 그래서 이 중에 Y이론이 아닌 X이론에 해당되는 게 바로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올라가서 2번 문제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 내 안전보건 교육 중에 채용 시의 교육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채용 시의 교육은 어떤 건가 생각해 볼게요. 처음 일을 하는 사람에게 시키는 교육이다 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 기계기구 위험성, 작업 순서, 동선, 작업 공정의 유해 위험과 재해 예방, 대책까지 생각해야 되는 건 처음 일하는 사람이 아니죠. 누굽니까? 대책을 생각하는 건 관리자다 그랬죠. 관리감독자 정기 교육 내용이죠. 그래서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문제입니다. 무죄운동 추진의 3요소에 관한 설명이 아닌 것은 있습니다. 자, 모든 재해는 잠재 요인을 사전에 발견, 파악, 해결함으로써 근원적으로 산업재해를 그죠? 없애야 한다. 이건 뭐죠? 무죄운동 추진의 3요소가 아니라 뭐죠? 우리 그죠? 무해 그죠? 없앨 무자. 무해 원칙을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무죄 운동을 추진하기 위한 3요소에는 해당이 안 되죠. 자, 안전보건은 첫 번째 최고 경영자의 무죄 물질병에 대한 확고한 경영 자세로 시작한다. 맞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안전보건을 추진하는 데는 관리 감독자들의 생산활동 속에 안전보건을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 맞고요. 자, 안전보건은 각자 자신의 문제이며 동시에 동료의 문제로서 직장의 팀 멤버와 협동 노력하여 자주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죠? 이렇게 세 가지가 바로 무죄운동의 3요소가 되죠. 아닌 건 바로 3번의 1번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십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우리가 헤드십은 뭐였죠? 머리라 그랬죠? 우두머리. 바로 뭐죠? 권위주의적이다. 그죠? 권위주의적 리더의 형태에 속했습니다. 자, 상사 부하의 사회적 간격은 넓다.
지위 형태다. 그죠? 지위 형태는 권위주의적이고요. 상사 부하 관계는 넓고 지배적인 관계였죠. 상사의 권한 근거는 공식적이에요. 그죠? 자, 이렇게 비공식적이라는 건 우리 인간적인 관계죠. 그죠? 그래서 요 중에서 맞지 않는 건 바로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교육 형태에 있어서 존 두이가 주장하는 대표적인 형식적인 교육에 해당하는 것은, 자, 존 두이는 가장 형식적인 교육이 바로 학교의 안전교육이다 라고 했습니다. 답은 3번이고요. 6번 문제 보겠습니다. 집단의 기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첫 번째, 집단의 규범은 변하기 어려운 것으로 불변적이다. 자, 집단에서 한번 규범을 만들어 놓는다고 해서 이게 집단이 끝날 때까지 계속 가는 거 아니죠? 항상 가변적이죠. 바꿔갈 수 있죠. 그죠?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집단 내에 머물도록 하는 내부의 힘을 응집력이라고 합니다. 규범은 집단을 유지하고 집단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규범을 만드는 것이고요. 집단이 하나의 집단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집단에는 목표가 필요하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 7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텝형 안전조직에 있어서 스텝의 주된 역할이 아닌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스텝형에서 실시 계획을 추진하고요. 안전관리 계획안을 작성하고 정보 수집과 주지, 활용, 맞죠? 그죠? 근데 기업의 제조적인 기본 방침을 시다. 기업이 유지되기 위한 기본을 시다라는 건 스텝이 아니죠. 어디입니까? 라인에서 하는 역할이죠. 그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8번 문제입니다. 재해통계를 포함하여 산업재해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 중 유의해야 할 사항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산업재해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적절하지 않은 걸 골라라. 그죠? 설비상의 결함 요인을 개선 시정하는 데 활용한다. 관리상 책임 소재를 명시하여 담당자 평가 자료로 활용한다. 재해의 구성 요소와 분포 상태를 알고 대책을 수립한다. 근로자 행동 결함을 발견하여 안전교육 훈련 자료로 활용한다. 자, 우리가 산업재해가 났던 보고서를 적고 재해를 조사하는 이유는 뭡니까? 결함을 찾아내고 인간의 행동 결함을 찾아내고 그래서 대책을 수립하기 위함이지 누가 잘못했다라는 책임을 명시하기 위한 건 아니죠. 답은 2번 되겠습니다. 9번 문제입니다. 자, 인간관계 관리 기법에 있어서 구성원 상호 간의 선호도를 기초로 집단 내부의 동태적인 상호관계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건 자주 출제되는 건 아닌데요. 소시오메트리는 뭐냐면 집단 내의 어떤 선호도나 커뮤니케이션, 상호작용 등의 패턴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상호관계를 분석할 때 쓰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업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자,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는 우리 회사 안전부장님이다 또는 공장장님이잖아요. 그죠? 자,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는 건 안전관리자지만 에 관한 사항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조치에 관한 사항, 그죠? 자, 순회점검에서 지도하고 조치를 건의하는 건 누구죠? 네,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조치에 관한 사항 해놨는데요. 이렇게 순회점검하고 지도하고 조치를 하는 건 안전관리자 직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틀렸고요. 그 다음에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작업환경 점검 및 개선이죠. 그래서 구체적인 순회 점검 지도나 조치를 건의하는 건 안전관리자 요거 그죠? 구분해서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회사의 규정을 만들고 변경하죠. 안전보건관리 규정 작성 및 변경. 그 다음에 산업재해가 나면 재해 원인을 조사하고요. 재발 방지 대책을 직접 수립하는 데 도움을 주는 건 안전관리자에 관한 사항 책임지는 건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죠. 답은 요거 되겠습니다. 그 다음 올라가서 11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 등의 안전인증 표시에 해당하는 것은 했습니다. 자, 안전인증 표시는 뭐죠? KS죠. 그죠? 자, 안전인증이나 자율안전 확인이고요.
자, 그 외에는 뭐죠? 안전인증 대상이 아닌 유해 위험한 기계기구의 안전인증은 S로 표시합니다. 그 다음 12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바람직한 안전교육을 진행시키기 위한 4단계 가운데 피교육자로 하여금 작업 습관의 확립과 토론을 통한 공감을 가지도록 하는 단계는 했습니다. 그죠? 자, 우리가 교육의 진행 4단계를 보면 1단계 도입은 학습할 준비를 합니다. 2단계 제시는 작업을 설명합니다. 3단계 적용은 작업을 시켜보고요. 4단계 확인이 가르친 뒤에 살펴보는 단계죠. 자, 근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작업 습관을 확립한다. 몸에 익히고요. 토론을 한다라는 건 직접 참여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직접 시켜보는 적용 단계가 되겠습니다. 틀리기 쉬우니까 별표하시고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13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제조물 책임법에 명시된 결함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죠? 출제 잘 안 되다가 최근 들어 잘 되는 거니까 별표하시고 다시 한번 봐주시고요. 자, 제조물 책임법상의 결함 종류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제조상의 결함입니다. 제조물이 원래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 가공됨으로써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 그걸 결함, 안전하지 못할 때의 결함을 뜻하고요. 두 번째는 설계상의 결함이죠. 제조업자가 대체 설계를 채용하지 아니하여서 안전하지 못하게 됐을 때고요. 세 번째는 표시상의 결함입니다.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설명이나 지시나 경고, 기타 표시를 하였더라면 막을 수 있었는데, 그죠? 이걸 안 했기 때문에 위험했을 때. 그래서 제조상, 설계상, 표시상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죠. 자, 14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실기까지 준비한 내용이죠. 그죠? 자, 시몬즈 방식에 있어서 재손실비 산정에 있어서 비보험 코스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 시몬즈의 총재 코스트는요. 보험 코스트 더하기 비보험 코스트. 이건 반드시 기억하셔야죠. 실기를 대비해서. 자, 근데 여기서 보험 코스트라는 건 산재 보험료를 뜻했습니다. 비보험 코스트는 산재 보험료 이외의 비용이죠. 그죠? 휴업상해, 통원상해, 구급조치상해, 무상해 사고입니다. 자, 여러분 이 중에서 비보험 코스트가 아닌 거, 그죠? 소송관계 비용, 신규 작업자에 대한 교육훈련비, 부상자 직장 복귀 후 생산 감소로 인한 임금 비용, 이건 전부 다 간접비죠. 그죠? 비보험 코스트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보상된 금액, 산재보험료죠. 이건 뭡니까? 보험 코스트죠. 그죠? 그래서 답은 4번 되겠습니다. 15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네. 주로 관리감독자를 교육 대상자로 한다라고 했습니다. 직무에 관한 지식, 작업을 가르치는 능력, 작업을 개선하는 기능 등을 교육 내용으로 하는 기업 내에서 하는 교육은이라고 했어요. 그죠? 자, 우리가 일선 관리감독자 대상 교육을 뭐라고 했습니까? TWI죠. 그죠? 자, 그래서 이 중에서 답은요, 바로 1번이 되죠. MTP는 요게 미들은 아니지만 중간이다 기억하라 그랬죠? 중간계층 관리자 대상 교육입니다. 자, ATT는요,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번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부하에게 지도가 가능한 교육의 형태고요. CCS는 최고층 관리 감독자 대상 교육이 되겠습니다. 네, 16번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표지의 종류 중에 경고표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란 문제입니다. 자, 레이저 광선 경고, 급속 독성 물질 경고, 매달림 물체 경고 있는데요. 차량 통행 경고는 없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답은 4번이고요. 자, 한번 그죠? 우리 경고표지의 종류 다시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17번 제휴율 계산 문제. 모든 제휴율 문제는 반드시 실기에도 꼭 나온다 그랬죠. 반드시 그죠? 다 풀이하실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자, 500명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연간 30건의 재해가 발생해서 35명의 재해자로 인해 250일의 근로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업장의 재해 통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습니다. 일단 도수율 나왔으니까 도수율부터 계산하겠습니다. 도수율은 총 근로시간 수분에 위에는 도수할 때 수는 제 건수의 수다 했고요.
건수는 간단하니까 10의 6승, 동그라미 6개입니다. 자, 그러면 영근로 총시간수는 500명 곱하기 특별한 근무 조건이 없을 때는 법적인 시간입니다. 1년에 2400시간. 재해 건수는 30건이다 들어갔고요. 곱하기 10의 6승 하니까 25가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강도율은 역시나 연간 총 근로시간 수분의 근로손실일수 곱하기 1000. 근로손실일수는 기니까 동그라미는 3개만 붙이자 이랬고요. 그래서 역시나 총 근로시간 수는 500명 곱하기 2400시간이고요. 근로손실일수가 250일입니다. 곱하기 1000 하니까 0.21이 나왔죠. 자, 그 다음에 연전인율은 인율이죠. 사람에 대한 비율입니다. 밑에 사람은 많은 사람, 연평균 근로자 수고요. 위에 사람은 다친 사람, 재해자 수죠. 그죠? 그래서 천인에 대한 비율이라 곱하기 1000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근로자 수는 500명, 그 다음에 재해자 수는 35명이죠. 곱하기 1000 하면 70입니다. 자, 그래서 틀린 것을 고르시오. 답은 몇 번 되겠습니까? 2개 나오죠. 그죠? 1번도 틀렸고요. 3번에 70인데 7이라고 해서 이 2개가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가자가 다수인 경우에 전원을 토의에 참가시키기 위한 방법이고요. 소집단을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회의를 진행하고요. 66회의라고도 한다. 뭐죠? 자주 나오죠. 그죠? 바로 버즈 세션. 세션이 장을 나누다라는 거죠. 많은 인원을 이렇게 66회의 나눠서 하는 토의식 기법이 되겠습니다. 자, 19번 문제입니다. 방진 마스크 선정 기준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입니다. 첫 번째, 일단 흡기 저항이나 배기 저항은 숨 쉬는데 방해하는 힘이 흡배기 저항입니다. 이게 높다면 숨을 못 쉰다, 그죠? 그래서 배기 저항도 낮을 것, 흡기 저항도 낮을 것 좋습니다. 그 다음에 마스크를 끼면 코의 특성 때문에 코로 튀어나오는데요. 아래가 잘 안 보이면 안 되죠. 그래서 볼 수 있는 시야가 넓어야 됩니다. 가급적이면 사용적이 크다는 건 온 얼굴을 가린다는 건데요. 불편하죠. 방진 마스크는 코와 입만 가릴 수 있도록 사용적이 적을수록 좋죠. 그죠? 그래서 틀린 건 바로 3번 되겠습니다. 20번 문제입니다. 무제운동 추진 기법에 있어 위험예지훈련 4라운드에서 제3단계 진행 방법에 해당하는 것은 실기까지 반드시 암기하셔야 되는 내용이죠. 그죠? 자, 위험예지훈련 4단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1단계는 주변을 둘러보는 현상 파악. 그죠? 2단계는 여러 가지 재해 요인을 조사하는 거죠. 자, 우리가 위험 예지 훈련을 하는 이유는 재해 요인을 조사하기 위한 거라서 이게 바로 본질 추구 단계가 됩니다. 재해 요인을 찾았기 때문에 그 다음은 대책을 만드는 거죠. 대책 수립.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행동하자라는 행동 목표 설정 또는 합의 요약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3단계 뭡니까? 4번의 대책 수립이 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1번 인간공학 시스템 안전공학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의외로 최근 들어서 또 우리 수험생들이 과락에 잘 걸리고 힘들어하는 과목이 인간공학입니다. 말씀드립니다. 필기 전용 문제가 있고요. 응용되어 나오지 않는 문제는 과감히 넘어가시고 자주 나오는 문제 위주로 정확하게 공부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21번 문제 보겠습니다. 인간 신뢰도의 평가 방법으로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은 있습니다. 자, 일단 인간 신뢰도를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거 안 배웠죠? 일단 모르는 데서 자꾸 답 찾아봤자 답은 안 나와요. 알고 있는 두 가지, 그죠? THERP에서 HE가 뭐죠? 휴먼 에러 약자. 요건 인간 신뢰도를 평가하는 거지요. 자, 근데 FMECA가 있어요. 요거는 FMEA 플러스 CA를 합친 겁니다. FMEA가 뭔가 하면요. 고장, 형태별 그 영향을 분석한 거잖아요. 요거는 failure 고장이고요. effect 영향이었습니다. 그죠? 고장의 형태별 영향을 분석하는 정성적인 기법이고요. CA는 고장의 치명도 분석, 정량적인 분석이죠. 그래서 합쳐진 FMECA는 고장의 형태를 분석하고 치명도를 분석하는 거지 인간을 분석하는 게 아니죠. 답은 4번입니다. 22번 문제입니다. 안전보건 표지에서 경고 표지는 삼각형, 안내는 사각형, 지시는 원형 등으로 부호가 고안되어 있거든요.
이처럼 보호가 이미 고안되어서 우리가 배워서 알아야 되는 보호를 뭐라고 했습니까? 그죠? 임의적인 보호다. 필기에 자주 나오죠?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 23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상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제출 기관으로 옳은 것은, 자, 우리가 유해위험 방지계획서를 작성했다면 어디에다 제출해야 하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자, 사업주가 유해위험 방지계획서를 제출하려면 어디에요? 관련 선물을 첨부해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두 부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답은 4번 되겠습니다. 24번 문제입니다. 인간기계 시스템에서 시스템의 설계를 다음과 같이 구분할 때 제3단계인 기본 설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죠? 자, 일단 순서를 살펴보면, 자, 일단 시스템 설계하는 과정은요, 목표와 성능 명세를 결정합니다. 그 다음에 시스템을 정의하고요. 정의되었다면 기본 설계를 하죠.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 설계하고 보조물 설계, 시험 및 평가 순서죠. 그죠? 자, 그럼 여기에서 기본 설계는 뭔가? 기본 설계는 세 가지 해당되죠. 작업을 설계하고요. 사람이 하는 직무를 분석해서 기능을 할당해주는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럼 아닌 건 몇 번 되겠습니까? 화면 설계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5번 문제 넘어갈게요. 자, 이거 필기에 굉장히 잘 출제가 되는 문제죠. 그죠? 다음 중 화학 설비에 대한 안전성 평가에 있어서 정량적인 평가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했습니다. 자, 둘을 외우는데요. 정성적인 건 많으니까 양적인 걸 외워버리자. 그죠? 취급 물질이 많다, 적다, 양이다 그랬죠? 화학 설비 용량이 크다, 작다, 양입니다. 온도나 압력이 높다, 낮다, 양이죠. 조작을 많이 했다, 적게 했다, 이게 양적인 거다. 그죠? 그럼 아닌 건 몇 번 되겠습니까? 그죠? 바로 1번 공정이 답이 되겠습니다. 네. 네, 다시 돌아갈게요. 자, 26번 문제입니다. 자, 자동차 엔진의 수명이 지수 분포를 따르고요. 신뢰도를 95%를 유지하면서 8,000시간을 앞으로 사용하겠다. 그죠? 적합한 고장률을 계산하라 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고장률을 계산해야 되는데요. 우리 신뢰도라는 건 고장나지 않을 확률이잖아요. 우리가 공식 중에 신뢰도가 있고요. 신뢰도 R이 있잖아요. 이건 고장나지 않을 확률이잖아요. 그럼 고장이 날 확률을 어떻게 계산합니까? 그죠? 네. 1에서 고장나지 않을 확률 신뢰도를 빼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한번 볼게요. 신뢰도 R은 2의 마이너스 T0분의 T도 있고요. 2의 마이너스 신뢰도 곱하기 T도 있다. 그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R은에서요. 여기에서 지금 주어진 건 뭡니까? 신뢰도를 95% 유지하겠다. 지금 주어진 게 R이 주어진 거죠. 그죠? 그리고 뭐를요? 예, 지금 현재 고장률을 계산하라라고 했고요. 여기에서 사용시간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주어진 걸 대입해보면 95%니까 신뢰도는 0.95다라고 주어졌습니다. 는 2의 마이너스 고장률을 계산하라라고 했고요. 8,000시간이다 주어졌죠. 다시 말하면 현재 요 신뢰도가 주어졌기 때문에 일단 고장률을 계산하라 했는데 고장이 날 확률, 안 날 확률이 아니라 요 신뢰도가 주어져서 신뢰도 공식을 계산해 보니까 지금 현재 주어진 게 신뢰도 주어졌고 앞으로 사용할 시간이 주어졌으니까 여기서 고장률 공식에서 고장률을 유추해내면 되는 문제이네요. 그죠? 자, 문제는 뭡니까? 이제 여기 주스에 있는 고장률이 밑으로 내려와야 돼요. 그죠? 그래서 그걸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ln을 취해 주시면 돼요. 자연 로그 ln R은 하면요. 여기에 있는 지수가 밑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마이너스 고장률 곱하기 T. 이렇게 바꿔놓고 하는 게 더 쉽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지수에 있는 고장률을 밑으로 내리기 위해서 ln 자연 로그를 취해 줬습니다. 예, 아직 안 지워지네요. 그러면 R은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건, 자, 여기서 다시 한번 할게요. 여기에서 우리가 고장률을 밑으로 내리기 위해서 ln을 했다. 그죠? 자연 로그 R. 하면 요거는 지수에 있는 마이너스 고장률 곱하기 T가 내려왔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계산해야 되는 건 뭐냐면 고장률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장률은 뭐가 됩니까?
예, 마이너스 t분의 ln r이 된다. 그죠? 그래서 t가 앞으로 몇 시간이다? 8000시간이다 라고 했고요. 마이너스 8000분의 그 다음 ln은 계산기에 자연로그 ln 눌러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신뢰도는 얼마입니까? 95%니까요. 퍼센트 떼면 0.95다. 요걸 넣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요렇게는 흔하지 않게 출제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7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중 인간공학을 기업에 적용할 때 기대 효과로 볼 수 없는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인간공학이 뭔가 하면요. 인간을 고려한 설계예요. 인간이 일하기 쉽고 쾌적하고 편리하게 설계하는 거, 그죠? 노사 간의 신뢰가 좋아되겠습니까? 틀렸죠. 신뢰는 향상되겠죠, 그죠? 나머지 뭐 작업의 질이 향상되고요. 건강 안전을 향상하게 되고 작업 손실이 감소하게 되는 거 좋습니다. 28번입니다. 이거 최근 들어 그저 잘 안 나오던 게 나왔어요. 중요하진 않지만 이런 기출문제의 답 정도는 꼭 알고 지나가세요. 매직 넘버라고도 합니다. 인간이 절대 식별 시 작업 기억 중에 유지할 수 있는 항목의 최대수를 나타낸 것은 했어요. 자, 밀러의 매직 넘버인데요. 절대 식별 시에 작업 기억 중에 유지할 수 있는 항목의 최대수를 예, 매직 넘버라고 하고요. 숫자 기억하세요. 7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답이 됩니다. 자, 29번 다음 중 청각적 표시장치보다 시각적인 표시장치를 이용하는 경우가 더 유리한 경우는 어떨 때 소리로 듣는 게 아니라 눈으로 보도록 정보를 전달해야 되는가? 첫 번째 메시지가 간단할 때는 뭐죠? 청각을 쓰는 게 좋습니다. 추후에 재참조되지 않는다. 그죠? 이건 뭐죠? 시각은 다시 볼 수 있잖아요. 바로 청각이죠. 그죠? 직무상 수신자가 자주 움직일 때도 우리가 귀로 소리 듣죠. 청각이고요. 즉각적인 행동을 요구하지 않을 때, 급하지 않을 때 시각을 쓰죠.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0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중 FTA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있습니다. 자, 복잡하고 대형화된 시스템의 신뢰성 분석에 적절하지 않다라고 주어졌어요. 우리가 FTA는 어떤 데 처음 사용했었나요? 그죠? 가장 적절한 것 그랬네요. 복잡하고 대형화된 시스템에서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서 FTA를 쓰죠. 그래서 이건 틀렸죠. 그죠? 시스템 각 구성 요소의 기능을 정상인가 또는 고장인가로 점진적으로 구분 짓는다. 그것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라는 연역적이다. 그죠? 자, 우리 FTA는 연역적이면서 어떤 분석이다? 정량적인 분석이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된다. 그죠? 자, 그래서 답은 바로 3번 되겠습니다. 31번 다음 중 욕조 곡선에서 고장 형태에서 일정한 형태의 고장률이 나타나는 구간은 했습니다. 첫 번째 초기 고장은 처음에는 많지만 갈수록 줄어들죠. 감소형이죠. 그 다음에 마모 고장은 처음에는 적지만 부품이 마모될수록 증가해서 증가형이다라고 했죠. 자, 근데 예측할 수 없을 때 생기는 우발 고장은 기계마다 일정하게 발생된다. 일정형이었죠. 그죠? 그래서 답은 바로 4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2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못 눌러졌죠? 네, 32번 문제입니다. 한 대의 기계를 10시간을 가동하는 동안에 4번의 고장이 발생됐어요. 네, 잠시만요. 다시 한번 맞추겠습니다. 네, 한 대의 기계를 10시간 가동하는 동안 4번의 고장이 발생했고요. 이때 고장 수리 시간이 다음 표와 같을 때 MTTR을 계산하라 라는 겁니다. 우리가 MTTR은 뭐죠? 평균 수리에 소요되는 시간이에요. 한 번 수리하는데 얼마만큼 시간 걸리는가, 그죠? 그래서 수리 횟수분의 수리 시간 합계죠. 그죠? 자, 그래서 지금 수리는 몇 번 했는가 하면 1번, 2번, 3번, 4번을 했습니다. 4번 분해요. 수리에 걸린 시간, 이거는 기계를 가동한 시간이니까 필요 없죠. 그죠? 0.1, 0.2, 0.3, 0.3을 다 더했습니다. 그래서 한 해에 수리할 때 걸린 시간 6개 나왔죠. 그죠? 답은 1번 되겠습니다. 그 다음, 33번 문제 넘어갈게요. 다음 중 진동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인간의 성능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추적 능력, 감시, 반응 시간, 형태 식별.
요 중에서요, 우리가 반응 시간이나 감시하는 거나 형태를 식별하는 건 진동의 영향이 적어요. 그죠? 근데 그대로 뒤쫓아가는 추적은 주변에 진동이 조금만 있어도 혼돈스럽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바로 1번 되겠습니다. 다음 34번입니다. 다음 중 소음에 대한 대책으로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소음을 발생되지 않게 소음을 통제하는 거 좋죠. 그죠? 소음을 격리시켜서 방이나 창문으로 격리해서 소리를 줄이는 거 좋아요. 적절한 배치, 소음을 내는 기계가 막 그저 집중되지 않게 분산 배치하는 것도 좋은데요. 소음을 분배한다. 소리를 나눠봤자 합성 소음으로 더 커지죠. 그죠? 그래서 이건 적절하지 못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5번 문제는 삼각형 문제. 답만 보고 넘어갈게요. 그죠? 이 문제 답은 4번이다. 체크하시고 답 한번 봐주시고 같은 문제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유형이 되겠습니다. 36번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피츠 법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일단 피츠 법칙은 뭐냐면요. 목표까지 움직이는데 필요한 시간은 목표 크기와 목표까지 거리의 함수이다. 거리가 멀수록 시간이 많이 걸려요. 크기가 클수록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표적이 작고요. 크기가 작고 이동 거리가 길수록 이동하는 시간이 증가한다. 큰 게 이만큼 가려면 금방 걸어가지만 작은 게 이만큼 가려면 굉장히 오래 걸어가야 되죠. 그걸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몇 번입니까? 표적이 작고 이동거리가 길수록 이동시간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죠?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7번 문제입니다. FME에 의해서 고장의 발생 확률 베타가 다음 값의 범위일 경우 고장의 영향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외우는 순서가 앞에부터 순서대로 적을게요. 영향이 없는 거, 손실이 생겼어요. 손실이 있는 건 베타는 1이고 영향이 없는 거 베타는 0입니다. 자, 손실이 있는 거 밑에는 있을 것이다 예상되는 손실. 그 밑에는 있을 수도 있다 가능한 손실. 그죠? 그래서 0에서 1을 따라 올라간다 그랬습니다. 0에서 0.1, 0.1에서 1, 1이다. 그죠? 자, 그럼 현재는 0.1에서 1이기 때문에 1의 바로 밑단계죠. 뭐다? 예상되는 손실이다. 답은 2번 되겠습니다. 네, 38번 문제 살펴볼게요. 인간의 생리적 부담 척도 중에서 국소적인 근육 활동의 척도로 가장 적합한 것은, 그죠? 이렇게 근육 활동을 나타내는 전이차를 기록한 걸 근전도라고 하죠. 그래서 약자는 EMG입니다.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39번 문제입니다. 재예방 측면에서 사고를 줄이는 예방 측면에서요. 시스템의 FT에서 상부 측 정상 사상의 가장 가까운 쪽의 OR 게이트를 인터록이나 안전장치 등을 활용하여 엔드 게이트로 바꾸었다. 제율에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자, 엔드 게이트는 뭐냐면요. 둘 다가 정상이라야 시스템이 가동됩니다. 자, 근데 지금은 인터록 장치, 안전장치거든요. 둘 다가 정상일 때만 시스템이 가동된다는 건 제율을 굉장히 줄일 수가 있다라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제율은 급격히 감소하게 됩니다. 네, 40번입니다. 다음 중 중작업, 그죠? 무거울 중이니까 힘든 작업이네요. 중작업에서 작업대 높이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죠? 자, 우리가 가벼운 경작업일 때는 팔꿈치부터 들어 올리는 것보다는 약간 낮는 게 편해요. 그죠? 5에서 10cm 약간 낮게 합니다. 중작업일 때는 한 10에서 20 정도 낮게 하고요. 정밀할 때는 그 대신에 눈에 가깝게 들어 올려야죠. 5에서 10 정도 높게 한다는 거고, 그죠? 현재는 중작업이기 때문에 10에서 20cm 정도, 높게 아니죠. 잘못 봤네요. 그죠? 낮게인데요. 10에서 20이 없으니까 이걸 답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네, 세 번째 과목 기계위험 방지 기술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1번 문제입니다. 밀링 작업의 안전 수칙이 아닌 것은, 자, 주측 속도를 변속시킬 때는 반드시 주축이 정지한 후에 변환한다. 그죠? 그래서 변속할 때는 속도 변화시킬 때는 기계를 정지시키고 하는 거 좋습니다. 절삭 공구를 설치할 때, 기계를 설치할 때는 반드시 전원을 끄고 하는 거 좋죠. 그죠? 정면 밀리 커터 작업 시에 날 끝과 동일 높이에서 확인한다.
그 말은 날의 바로 앞에 눈을 대고 본다. 굉장히 위험하죠. 날이 부러지면은 바로 작업자에게 튑니다. 틀렸죠, 그죠? 반드시 측면에서 하게 돼 있고요. 작은 칩을 제거할 때는 브러쉬, 청소용 소를 쓰고 손을 쓰지 않는 거 좋습니다. 자, 42번 세이퍼 작업에서 위험 요인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 가공할 때 칩이 비산되는 건 모든 공작 기계의 공통입니다. 역시나 자르는 바이트 이탈도 공통적인 내용이죠. 램의 말단부 충돌. 세이퍼는 이렇게 각도나 끝을 깎는 기계라서 날이 있는 부분이 이렇게 이동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 램의 끝부분에 충돌할 수 있는 특징이 있는 거 좋고요. 척에 핸들이 이탈한다 했는데 척에서 핸들은 회전하면서 절삭하는 선반에 있는 위험이죠. 그래서 틀린 건 바로 4번 되겠습니다. 43번 문제입니다. 안전계수가 6입니다. 체인에 정격 하중이 100이에요. 극한 강도는 얼마인가? 근데 여기서 원래 정격 하중이면 킬로그램이니까 이것도 따지자면 하중이 맞죠? 진짜 킬로그램 퍼 밀리미터 제곱 극한 강도라면 답은 완전히 틀리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 문제를 이렇게 수정해서 풀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안전율, 안전계수는요. 일단 뭐부터 확인하라? 아래 위로 단위가 동일한가 보라. 밑에도 하중 킬로그램, 위에도 하중 킬로그램입니다. 밑에는 사용해서 안전한 값을 넣고 위에는 위험한 값이다. 그죠? 두 개 중에 안전한 건 정격 하중이죠. 요 중에서 위험한 건 뭐가 됩니까? 극한 하중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넣으면 됩니다. 근데 현재는 안전계수가 6이죠. 정격 하중이 100이잖아요. 그럼 극한 하중은 600이 돼야겠죠. 그죠? 그래서 답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4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크레인의 사용 중 하중이 정격을 초과했을 때 자동으로 상승이 정지됩니다. 그죠? 뭐죠? 하중이 정격을 초과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과부하다. 그죠? 과부하가 걸렸을 때 알아서 정지하는 거. 바로 과부하 방지 장치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5번 문제입니다. 현장에서 사용 중인 크레인을 걷어 밑면에 균열이 발생되어 이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비파괴 검사 방법 중에 가장 편리한 검사법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건 그냥 기억하여 별표해 두시고 우리 외우고 지나가겠습니다. 액체 침투 탐상 검사 자주 나오진 않는데요. 침투 작용입니다. 그죠? 뭔가를 이 크레인 걷어 밑면에 균열인지 침투를 시켜봅니다. 그래서 결함에 침투액을 흡출시켜서 결함의 지시 모양을 식별하는 방법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다 기억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46번 문제입니다. 실기까지 중요해서 별표입니다. 광전자식 방호장치를 설치한 프레스에서 광선을 차단한 후 0.2초 후에 슬라이드가 정지했습니다. 이때 방호장치 안전거리는 최소 몇 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합니까?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광전자식에서 안전거리 계산법, 그죠? 안전거리 D 센티미터는 160 곱하기 초다. 이렇게 기억하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D 현재 센티미터는 160 곱하기 몇 초입니까? 0.2초예요. 근데 이걸 계산하면 32인데요. 현재 단위는 센티미터잖아요. 몇 밀리미터입니까? 했으니까 10을 곱해주면 되죠. 그죠? 320mm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7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기계 설비의 안전 조건 중 외형의 안전화에 해당하는 것은, 그죠? 우리가 외관상 안전화 다시 한번 볼게요. 모든 회전부는 반드시 덮개로 덮어둡니다. 안전 색채를 쓰죠, 그죠? 기계의 시동하는 버튼은 녹색, 정지하는 버튼은 적색이죠, 그죠? 그래서 요즘에 외관의 안전화에 해당되는 거 어디 있습니까?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8번 문제입니다. 인터록 장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연산기의 워크레스트. 이 워크레스트는 작업대잖아요. 요거는 작업대죠. 탁상용 연삭기에서 공작물을 연삭할 때요. 뭐 하는 겁니까?
가공물을 받쳐주는 용도로 쓰는 거죠. 그래서 이건 인터록은 아니죠. 그죠? 인터록 장치, 연동 장치는요, 기계의 안전장치나 덮개를 제거했을 때 위험이 있잖아요. 이럴 때 자동으로 전원을 차단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그래서 답은 바로 1번 되겠습니다. 49번 문제입니다. 연삭 숫돌 교환 시에 연삭 숫돌을 끼우기 전에 숫돌의 파손이나 균열의 생성 여부를 확인해 보기 위한 검사 방법이 아닌 것은 있습니다. 이제 이것도 자주 안 나와요. 자주 안 나와서 별표하시고 문제를 답을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음향 검사, 균형 검사, 진동 검사 세 가지는 맞습니다. 연삭 숫돌의 검사이고요. 회전 검사는 숫돌을 끼우고 사용 속도 1.5배로 3에서 5분 동안 회전시켜서 원심력에 의한 파열 여부를 시험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끼우기 전에 하는 거다. 이거 틀렸죠, 그죠? 끼우고 난 다음에 하는 검사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꼭 별표해 두시고 체크해 두시고요.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50번입니다. 아세틸렌 용기 사용 시의 주의사항이 아닌 것은입니다. 당연히 가스 용기는 충격을 가해서는 안 되고요. 화기나 열기를 멀리 해야죠. 아세틸렌 용기를 뉘어놓고 사용한다 안 돼요. 그죠? 반드시 세워서 사용해야 되고요. 운반 시에는 반드시 캡, 뚜껑을 씌워줘야죠. 틀린 건 3번 되겠습니다. 51번 문제입니다. 보일러 발생 증기가 불안정하게 되는 현상이 아닌 것은 했습니다. 자, 일단은 캐리오버는 뭐냐면 뭡니까? 오버, 넘쳤는 물이 캐리, 그죠? 증기 속으로 이송되어 가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프라이밍은 거품이 생겨서 물이 퉁퉁 튀는 현상. 포밍이 거품이 생겨서 물이 퉁퉁 튀는 거고요. 프라이밍은 비수 현상, 물이 날았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포밍 때문에 생겼는 우리 물이 수분과 증기가 분리되지 않고 증기 속에 섞이는 거죠. 그죠? 날아올라서요. 그래서 보일러 수면이 심하게 솟아오르는 현상이었죠. 아닌 건 절탄기입니다. 이 절탄기는 굴뚝에서 버려지는 여열을 이용하여 보일러에 공급되는 급수를 예열하는 부속 장치에 해당합니다. 네, 그 다음 52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보일러 폭발 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장치가 아닌 거. 보일러의 주된 사고가 바로 폭발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압력을 외부로 방출하는 압력 방출 장치. 그 다음에 압력 제한 스위치, 버너 연소를 차단시키는 역할을 하지요. 자동 수위 조절하는 고저 수위 조절 장치, 그 다음에 화형 검출기까지 4가지가 폭발 방지 방호 장치죠. 급정지 장치는 롤러기의 방호 장치명이 되겠습니다. 53번 문제입니다. 지게차 헤드가드에 관한 기준으로 틀린 것은, 그죠? 4톤 이하 지게차에서 헤드가드 강도는 지게차 최대 하중의 2배 값의 등분포 정하 중에 견딘다. 맞죠? 그죠? 자, 근데 2배의 값이 4톤을 넘을 때는 몇 톤으로 한다? 4톤으로 한다. 그죠? 좋습니다. 상부틀 각 개구의 폭이나 길이는 25가 아니죠? 16cm 미만이라야죠. 2번 틀렸고요. 운전자가 앉아서 조작할 때는 좌석 윗면에서 헤드가드 상부틀 아랫면까지가 1m 이상입니다. 운전자가 서서 조작할 때는 운전석의 바닥에서 헤드가드 상부틀 하면까지 높이는 2m 이상. 그죠? 그래서 요 중에 틀린 건 2번 되겠습니다. 그 다음 54번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크레인에 전용 탑승 설비를 설치하고 근로자를 달아올린 상태에서 작업에 종사시킬 경우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시해야 할 조치사항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있습니다. 자, 크레인에 전용 탑승 설비를 설치하고요.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해야 할 조치입니다. 자, 크레인에는 원래 사람이 타면 안 되는데 사람이 타는 탑승 설비를 설치했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떨어지지 않는 추락 조치를 해야 된다는 거, 그죠? 첫 번째는 이 설비가, 탑승 설비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아야죠. 그래야 사람 추락이 없고요. 탔는 사람은 반드시 안전대나 구명줄을 설치해서 착용해야 되고요. 탑승 설비를 하강할 때는 사람이 뛰어내려오면 안 되죠. 동력 하강 방법으로 해야 한다. 3가지였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그 중에 아닌 건 바로 요거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55번 문제 원심기 문제 있네요. 원심기 안전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원심기는 제가 가정에 있는 믹서기, 주스기 같은 거라 그랬죠? 고속 회전을 하면서 액체와 고체를 분리시키는 기계입니다. 자, 그래서 모든 회전하는 기계는 반드시 덮개를 설치한다. 좋습니다. 자, 회전하는 기계는 반드시 최고 사용 회전수를 초과해서 써서는 안 된다. 좋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과압으로 인한 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압력 방출 장치를 설치한다. 이건 압력이 높은 압력 용기에 필요한 거죠. 그죠? 또는 공기 압축기. 그죠? 그래서 요거는 틀렸고요. 원심기로부터 내용물을 꺼내거나 정비, 청소, 검사, 수리 작업할 때는 반드시 운전을 정지한다. 좋습니다. 자, 그 다음 56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기계의 고정 부분과 회전하는 동작 부분이 함께 만드는 위험점의 예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고정되어 있는 부분과 우리 앞에서 뭐 나왔죠? 연사기에 이렇게 덮개가 있잖아요. 아, 요거는 제가 잘못 설명했다. 그죠? 맞죠. 그죠? 연사기에 숫도로는 빠른 속도로 회전하고요. 덮개는 고정되어 있죠. 요 틈으로 손이 끼인다 그랬죠? 끼임점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중에서는 뭡니까? 네, 바로 회전하는 기계 그죠? 우리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56번에는 보면 연삭숫돌과 덮개, 교반기 날개, 하우징 같은 게 답이거든요. 답이 몇 번에 있습니까? 교반기 날개와 하우스,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자, 57번 프레스 방호장치에서 게이트 가드식 방호장치 종류를 작동 방식에 따라 분류할 때 해당되지 않는 것. 자, 게이트 가드식 문이 열리는 구조인데요. 자,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강식, 문이 위에서 밑으로 내려와요. 도립식, 행슬라이드식, 그죠? 근데 문이 경사로 열릴 수는 없죠? 아닌 건 1번 되겠습니다. 58번, 네, 600rpm으로 회전하는 연삭 숫돌의 지름이 20cm일 때 원주 속도는 약 몇 미터 퍼 미니트인가? 실기를 대비해서 반드시 하실 수 있어야 된다, 그죠? 자, 일단 모든 회전하는 기계의 회전 속도 공식입니다. V는 1000분의 파이 dn이다. 그죠? 근데 여기서 항상 단위 주의하라 그랬죠? 요 속도의 단위는 무슨 단위였어요? 미터 퍼 미니트입니다. 하지만 요 직경의 단위는 뭐를 대입하라? 밀리미터. 왜냐면 공식에서 미터를 밀리미터로 환산하기 위해서 1000으로 나눠놨다라고 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대입을 해주시면 되고요. 답은 요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59번 문제입니다. 수공구 취급할 때 안전수칙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 해머는 처음부터 힘을 주어 치지 않는다. 그죠? 처음부터 세게 치는 건 좋지 못합니다. 렌치는 올바르게 끼우고 몸쪽으로 당기지 않는다가 아니고요. 렌치를 몸 안쪽으로 잡아 당겨서 움직이는 게 맞죠. 그죠? 그래서 요거 틀렸습니다. 줄에 눈이 막힌 것은 반드시 와이어 브러쉬로 제거해 주고요. 정으로는 당금질된 재료는 가공해서는 안 된다. 좋습니다. 그 다음 60번 문제입니다. 금형의 안전화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습니다. 금형을 안전하게 하기 위한 설명이 아닌 거죠. 금형을 설치하는 프레스의 T홈의 안길이는 설치 볼트 직경의 2배 이상으로 한다. 그죠? 좋습니다. 맞춤핀을 사용할 때는 헐곡 맞춤으로 한다. 그죠? 틀렸죠? 이를 하형에 사용할 때는 낙하 방지 대책을 세워두고요. 금형의 사이에 신체 일부가 들어가지 않도록 이동 스트리퍼와 다이 간격은 8m 이하로 하고요. 대형 금형에서 생크가 헐거워짐이 예상될 때 생크만으로 상형을 슬라이드에 설치하는 것을 피하는 게 좋다. 그죠? 자, 볼트 등을 사용해서 조여줘야 됩니다. 자, 그럼 이게 맞춤핀은요. 어떻게 맞춰줘야 되는가? 그죠? 자, 억지 끼워 맞춤으로 해줘야 되고요. 상형에 사용할 때는 낙하 방지 대책을 반드시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자주 출제되는 문제 아니거든요. 실기까지 가서가 아니라 필기에서 그래도 최근 들어 몇 번 나왔기 때문에 답을 잘 기억하시라고 제가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전기위험 방지 기술 문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1번 흡수성이 강한 물질은 가습에 의한 부도체의 정전기 대전 방지 효과 성능이 좋다. 이러한 작용을 길을 갖는 물질은 실기까지 가서 별표가 아니에요.
그죠? 기출의 답을 잘 기억하시라고 별표인데요. 이거는 그냥 삼각형에 가까운 문제. 나와도 뭐 더 이상 깊이 알 필요가 없습니다. 답만 기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C6H6가 답이 되겠습니다. 통정 경로별 위험도를 나타낼 때 위험도가 큰 순서대로 나열된 것은, 자, 우리 암기법이 있었던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왼쪽 가슴, 오른쪽 가슴, 그죠? 왼가, 오가, 왼발, 손발, 오발, 왼등, 손자리, 손, 오등. 그죠? 이거 기억해 주시고요. 이제 답을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 답을 찾게 되면 답은 바로 3번 되겠습니다. 그 다음 63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어떤 방폭 구조에 대한 설명인가? 그죠? 전기기구의 권선, 에어캡, 접전부, 단자부 등과 같이 정상적인 운전 중에 불꽃 아크 과열이 생겨서는 안 될 부분에 대하여 이를 방지하거나 또는 온도 상승을 제한하기 위하여 전기의 안전도를 증가시켰다. 나왔네요. 그죠? 안전을 증가시켰다 해서 안전증 방폭 구조 기호는 2였죠. 그죠?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실기를 대비해서 참고 꼭 확인해 주시고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64번 문제입니다. 전기 작업에서 안전을 위한 일반 사항이 아닌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전로의 충전 여부 또는 정전 여부, 전기가 있나 없나 여부 시험은 검전기 사용 좋습니다. 단로기 개폐는 반드시 무부하시 개폐해야죠. 차단기로 차단을 시킨 다음에 단로기를 개폐한다. 좋습니다. 전선을 연결할 때 전원 쪽을 먼저 연결하면 전선에 전기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감전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전선을 다 연결해 놓고요. 마지막에 전원을 꽂도록 해야죠. 그래서 이게 틀렸습니다. 첨가 전화선은 사전에 접지하고요. 끝난 후에 제거하는 거 좋습니다. 그 다음 65번 문제입니다. 근로자가 노출된 충전부 또는 그 부근에서 작업함으로써 감전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해당 전로를 차단하거나 차단하여야 하나 전로를 차단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가 있다. 그죠? 차단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기준이 있습니다. 아닌 것은 그랬어요. 자, 생명유지장치, 비상경보설비, 폭발위험장소 환기설비, 비상조명설비의 장치, 설비 가동이 중지되어 사고위험이 증대할 때 사람의 중환자실에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 이 전원을 끊어버리면 더 위험하죠. 그죠? 비상경보 설비의 전기, 이것도 끊어버리면 비상시에 경보를 못 해주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차단하지 않아도 되게 돼 있다. 그죠? 그 대신에 안전한 전기가 흘러가는 거죠. 관리감독자를 배치하여 짧은 시간 내에 작업을 완료할 수 있다고 해서 차단을 할 수 있다라는 건 없죠. 그래서 요건 틀렸고요. 기기 설계상이나 작동상 제한으로 원래 설계할 때부터 차단이 안 되게 했을 때 어쩔 수 없이 차단 못합니다. 감전 아크 등으로 인한 화상, 화재, 폭발의 위험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을 때는 차단 안 해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66번 문제입니다. 가연성 증기나 먼지 등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전기 회로에 설치해야 하는 누정 경보기의 수신기가 갖추어야 할 성능으로 옳은 것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누정 경보기의 수신기는요, 옥내의 점검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합니다. 가연성의 증기, 먼지 등이 체류할 우려가 없는 장소의 전기 회로에는 당해 부분의 전기 회로를 차단할 수 있는 차단기구를 가진 수신기를 그죠? 설치해야 되죠. 그래서 답은 바로 2번 되겠습니다. 그 다음 67번 문제입니다. 활선 작업을 시행할 때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고 안전한 작업을 하기 위하여 활선 장구 중 충전 중인 전선의 변경 작업, 활선 작업으로 애자 등을 교환할 때 쓰는 것은 했는데요. 처음 나와서 별표할게요. 기억하시라고요. 요거죠, 그죠? 전선을 끌어당겨서 조여줄 때 쓰는 건데요. 활선 시메라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68번 문제입니다. 다음 작업 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로 옳은 것은? 자, 물체의 낙하 충격, 물체의 끼임, 감전, 정전기 대전에 의한 위험이 있을 때 착용하는 거 뭡니까? 바로 안전화가 되겠습니다.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69번 문제 넘어갈게요.
다음 괄호 안에 알맞은 내용을 나타낸 것은 했습니다. 자, 폭발성 가스의 폭발 등급 측정에 사용되는 표준 용기는 자, 내용적이 몇 리터였습니까? 제가 이렇게 둥글게 그렸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리면서요. 용기의 내용적은 8리터고요. 틈의 안 길이는 25mm다. 그죠? 그리고 공처럼 생긴 V형의 용기다.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내용적은 8리터니까 센티미터 3승으로 고치면 8천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플랜지 저편면의 안 길이는 25mm이다. 그죠? 답은 4번 되겠습니다. 70번 문제입니다. 전기에 의한 감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아닌 것은 했습니다. 감전 방지 대책이 아닌 것. 전기기기에 대한 전격을 표시한다. 전격을 표시한다고 해서 감전을 방지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거는 상관없고요. 보호 접지를 한다. 누전 차단기 설치한다. 절연용 방어구를 사용하는 건 감전 방지가 되겠습니다. 답은 1번 됩니다. 71번 문제입니다. 전기 화상 사고 시 응급조치 사항으로 틀린 것은 1번 상처에 달라붙지 않는 의복은 모두 벗긴다. 그죠? 달라붙지 않은 건 벗겨도 좋습니다. 하지만 달라붙어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절대로 벗겨서는 안 되고요. 상처 부위에 파우더, 향유, 기름을 바르는 건 감염의 원인이 되죠. 그래서 이건 위험합니다. 감전자를 담요 등으로 감싸되 상처는 닿지 않도록 하고요. 화상 부위를 세균 감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화상용 붕대 같은 걸 감아주는 건 좋습니다. 자, 그 다음 72번 문제입니다. 220V 전압에 접촉된 사람의 인체 저항이 그죠? 1000ohm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요건 전압이 주어졌고요. 인체 전류 I를 계산하라는 거네요. 그죠? 그 결과값의 위험성 여부로 옳은 것은 실기를 대비해서 반드시 풀이하실 수 있어야 되는 문제가 됩니다. 현재는 전류를 계산하라는 거죠. 그죠? ohm의 법칙 V는 I 곱하기 R입니다. 그러면 전류 I는 저항 R분의 전압 V가 되죠. 그죠? 현재 저항은 1000ohm이고요. 그 다음에 전압은 220V다라고 했죠. 이걸 계산하면 0.22, 현재 전류 단위는 암페어 단위잖아요. 암페어입니다. 근데 가나 다라는 전부 다 미리암페어죠. 곱하기 1000을 하면 미리로 바뀌죠. 그죠? 그럼 얼마입니까? 220mA인데요. 위험성 여부를 얼마진 거. 100mA 이상에서 심실세동을 일으키죠. 그래서 이건 어떠하다? 위험하다. 그죠? 답은 바로 네,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네, 73번 문제입니다. 금속재 외암을 가지는 사용 전압이 60V를 초과하는 저압의 기계기구로서 사람이 쉽게 접촉할 곳에 시설하는 것에는 반드시 우리가 쉽게 접촉할 수 있는 곳에 시설하는 것에는 전기를 공급하는 전례는 지락 차단 장치 또는 누전 차단기 같은 걸로 반드시 감전 방지를 해줘야 되죠. 근데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기준이 있는데요. 그 예외 기준이 아닌 것은 했습니다. 그럼 참고를 잠시 한번 볼게요. 접지나 누전 차단기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동일했거든요. 첫 번째는 이중 절연 구조. 그죠? 두 번째는 절연대 위와 같이 감전 위험이 없는 장소에서 사용할 때, 세 번째는 비접지 방식의 전로에서 사용할 때 세 가지였거든요. 자, 기계기구를 건조한 장소, 습한 장소가 아니라 건조한 장소니까 좀 누전이 덜 생긴다. 그죠? 기계기구가 고무나 합성수지나 기타 절연물로 피복되었다. 그죠? 이중 절연 구조나 절연대 위다. 이렇게 절연물일 때 좋고요. 전원 측에 절연 변압기를 시설하고 부하 측을 비접지로 시설했다. 세 가지는 크게 지락 차단 장치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규정이죠. 근데 제3종 접지 공사 접지 저항이 15 이하다. 아닌 건 바로 3번 되겠습니다. 다음 74번 문제입니다. 교류 아크 용접기에서 무부하 전압이 사용하는 무부하 전압이 80V, 아크 전압이 25V, 아크 전류가 300A일 때 효율을 계산하라. 크게 중요한 문제 아닌데요. 상하경 다 가시고 일단 답을 안 보고 풀이하실 분은 풀이 보시고 풀어가 주시고요. 답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75번입니다. 대전이 큰 엷은 증상의 부도체를 방리할 때 또는 엷은 증상의 대전된 부도체의 뒷면에 밀접한 접지체가 있을 때
표면에 연한 수지상의 발광을 수반한다. 그죠? 이렇게 표면을 따라서 발광이 생긴다 해서 이거를 옆면방전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 76번 문제입니다. 정전기가 발생되어도 이를 방전하고 전하의 축적을 방지하면 위험성이 제거됩니다. 정전기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했습니다. 자, 일단 정전기는 정지되어 있는 전기, 축적이 되면 위험하죠. 그죠? 그래서 흘려보내야 됩니다. 자, 대전하기 쉬운 금속에 접지를 해서 흘러가게 한다. 좋고요. 작업장 내 습도를 높여서 공기를 따라 흘러가게 하는 거 좋지요. 공기를 이온화해서 중화시킨다. 그죠? 이온화하는 거, 중화하는 거 좋고요. 절연도가 높은 플라스틱류는 전하 방전을 촉진시킨다. 절연도가 높다는 건 전기를 흘려보내지 않죠. 그래서 정전기가 축적되죠. 그죠? 그래서 위험한 건 바로 4번이 되겠습니다. 네, 77번 문제입니다. 폭연성 분진 또는 화학류의 분말이 전기 설비가 발화원이 되어 폭발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저압옥내 전기 설비 공사 방법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이런 문제는 자주 안 나오기 때문에 파란색 별표를 하겠습니다. 답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폭발할 우려가 있는 저압의 옥내 전기 설비 공사는 자, 금속관 공사. 그죠? 그래서 옥내 전기 설비가 벗겨지거나 폭발하지 않고 견딜 수 있게 금속관 공사를 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78번에 정전기 발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아닌 것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물체의 특성이죠. 그죠? 자, 대전 서열에서 멀리 있을수록 플러스가 강하고 마이너스가 강해서 전기가 잘 생깁니다. 그래서 물체 특성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물체의 표면 상태죠. 그죠? 표면이 거칠거나 수분이나 기름으로 오염될수록 발생이 많아집니다. 자, 그 다음에 분리하는 속도죠. 분리 속도는 빠를수록 발생량이 많죠. 이거 이외에 접촉 면적이나 압력은 면적이 넓을수록 압력이 클수록 발생량이 많아집니다. 물체의 이력이다. 그죠? 처음 접촉 분리할 때는 발생량이 많은데요. 반복될수록 발생량은 줄어들죠. 외부 공기 풍속과는 무관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삼각형 문제로 하겠습니다. 삼각형. 그래서 보시고요. 풀이하실 수 있는 분은 풀어주시고 아닌 분들은 답만 한번 체크하시고 넘어가는 문제로 할게요. 80번입니다. 3상 4선식의 전선로에 보수를 해요. 정전 작업할 때 취할 기본적인 조치는 했어요. 자, 어떻게 해야 되죠? 3상 4선식인데요. 지금은 어떻게 해야 돼요? 3선을 모두 단락 접지를 해야 그 전기가 감전 안 일어나죠. 그죠? 그래서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화학설비 위험 방지 기술 문제입니다. 자, 81번 문제입니다. 요거는 파란색 별표 할게요. 한 번씩 출제는 되고 있는데 그래도 이게 너무 힘드신 분들은 답을 보고 넘어가시고요. 풀이하실 수 있는 분들은 이걸로 풀이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보시고요. 답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충분히 근데 풀어보셔도 될 만한 문제이긴 합니다. 2번 넘어가겠습니다. 위험물 취급 82번입니다. 위험물 취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모든 폭발성 물질을 석유에 넣습니까? 아니죠. 그죠? 석유에 넣는 건 물하고 만나면 안 되는 금수성, 나트륨, 칼륨이죠. 물 속에는 황린, 정린, 마그네슘, 칼륨은 각각 혼합 위험이 있어서 격리 저장하잖아요. 그죠? 1번 틀렸고요. 자, 2번에 산화성 물질의 경우는 산화성 물질은 잘 타는 가연물과 접촉을 피하는 게 좋죠. 가스 누설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점화원을 철저히 관리하는 거 좋습니다. 도전성이 나쁜 액체는 전기를 잘 안 띠잖아요. 정전기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죠. 도전성이 나쁘다는 건 절연성이 좋잖아요. 전기가 흘러가지 않고 가둬 있거든요. 그래서 정전기 발생 조치가 필요하다. 그죠? 틀린 건 1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3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비점이나 인화성이 낮은 액체가 들어있는 용기죠. 그죠? 용기 주변에 화재가 발생됐어요. 그래서 내부에 끓어오르는 비등 현상으로 압력이 상승해서 용기 벽면이 파열된다. 그죠? 그러면서 내용물이 폭발적으로 증발, 팽창하는 걸 뭐라고 하죠? 그죠? 용기 주위에 화재가 났어요. 특히나 이렇게 액체가 들어있는 용기 주위에. 그래서 벽면 파괴를 동반하는 걸 요거라고 하죠. 그죠? 블리브라고 하는데요. 자, 답은 1번 되겠습니다. 블레비 폭발. 그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UVC는 뭐냐면 가연성 가스가 증기운입니다. 구름 운조죠. 대기 중에 구름 형태로 모여서 점화원에 의해서 폭발하는 걸 우리가 UVC, 그죠? 증기운 폭발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84번입니다. 다음 중 산화 반응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1번에 철이 공기 중에서 녹슬었다. 녹이 쓴다는 건 공기 중에 산소와 결합했는 산화 반응이죠. 그 다음에 솜이 공기 중에서 불에 탔다. 우리가 불에 타기 위해서도요, 반드시 산소가 필요하죠. 가연물과 공기 중 산소가 산화 반응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 두 개가 다 산화 반응에 해당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5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화재 예방에 있어서 화재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화재가 번져가지 않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화재 확대를 방지하는 대책이 바로 화재의 국한 대책입니다. 그죠? 첫 번째는 가연성 물질을 너무 쌓아두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건물은 타지 않게 나뉘어나 불연화하고요. 가연 물량 제한하는 거 좋죠. 그 다음에 화재를 조기 발견해서 초기 소화하면 화재가 확대 안 되겠죠. 공간을 통합화 대형화하면 불이 났을 때 번져간다. 그죠? 그래서 일정 공기를 확보해 두고요. 방화벽이나 방류제 같은 걸 만들거나 위험물을 지하에 매설하는 것도 화재 확대 방지 대책이죠. 틀린 건 4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6번입니다. 단위 공정시설이나 설비로부터 다른 단위 공정시설이나 설비 사이 안전거리는 설비 바깥면으로부터 얼마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중간에 위험물질을 저장하는 탱크가 들어가 있잖아요. 전부 다 2배 더 띄워서 20m 이상 띄웁니다. 근데 위험한 시설이 없는 단위 공정시설이나 설비는 10m만 띄우면 됩니다. 그죠?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7번 문제입니다. 자, 물과 반응으로 유독한 포스핀 가스를 발생하는 거. 이거 삼각형 파란색 별표 할게요. 자주 안 나와서요. 자, 포스핀이 pH3거든요. 그러려면 P가 들어가는 뭔가와 만나야죠. 그죠? 그래서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8번에 다음 표를 참조하여 메탄, 프로판, 부탄이 섞여있는 혼합가스의 폭발 범위를 구하라. 자, 일단 우리가 폭발물 범위는 뭐냐면요. 밑에 하한계에서부터 폭발이 계속될 수 있는 상한계까지 범위가 폭발 범위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하한계부터 계산하겠습니다. L분해 하시고요. 자, 프로판의 폭발 하한계는, 이게 뭡니까? 지금 프로판, 부탄, 이라고는 나왔는데요. 여기 이렇게 두니까 뭐가 뭔지를 모르겠다. 그죠? 그래서 제가 메에 프로부 그랬죠. 탄소 한 개 메탄. 2개가 에, 3개가 프로, 부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지금 보면요. 프로판하고 부탄만 가지고 계산하면 됩니다. 그죠? 그러면 프로판을 볼게요. 요거잖아요. 그래서 프로판의 한계는 폭발 한계부터 계산합니다. 프로판의 한계가 2.1이고요. 그 다음에 메탄도 있네요. 그죠? 제가 잘못 봤네요. 그래서 아무리 봐도 이상했네요. 자, 일단 메탄이 뭐죠? 요거잖아요. 그죠? 메탄의 한계가 5고요. 그때 메탄의 부피, 공기 중 부피가 70입니다. 그 다음에는 프로판이죠. 그죠? 프로판이 2.1이고요. 공기 중의 부피가 21%입니다. 그 다음에 부탄이죠. 부탄 한계가 1.8이죠. 공기 중의 부피가 9예요. 그죠? 자, 요거를 다 더했는 게 뭐다? 열로 간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L분에 70 더하기 21 더하기 9 하면 100이다. 그죠? 요거다. 그죠? 그래서 L은 이라고 하면 요거 분의 요거다. 이렇게 한다 그랬죠. 그래서 요거 분해요. 100 딱 해서 계산하니까 3.45%. 지금은 볼륨 퍼센트로 돼 있으면 여기는 단위를 볼륨 퍼센트 똑같이 따라가면 되겠습니다. 상한계는 똑같은데 요 밑에 값을 그죠? 요 밑에 값을 하한계 대신에 상한계 값으로 요 3개를 대입해 주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계산하니까 이게 나왔어요. 그럼 폭발 범위는 하한계에서부터 상한계까지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답은 몇 번 되겠습니까? 2번이 맞게 되겠네요. 자, 이런 문제는 빨간색 별표입니다. 실기까지 가기 때문에 꼭 풀어보셔야 되는 문제이다. 그죠? 자, 네, 다음 페이지 넘어가야 되네요. 자, 그 다음에 89번 문제 볼게요. 다음 중 관로의 방향을 변경하는 데 적합한 것은 했습니다. 관의 부속품이 최근 들어 필기에 잘 출제되고 있습니다. 일단 2개 관을 연결할 때는요. 플랜지나 유니언, 니플, 소켓을 써요. 지름을 바꿔주는 게 리듀서, 부싱입니다. 관로를 바꿔주는 게 엘보, 이렇게 되잖아요. Y,
이렇게 길을 바꾸고요. T는 이렇게 바꾸잖아요. 십자는 이렇게 흘러가는 게 바뀌어버리잖아요. 그죠? 이런 게 관로 방향 변경이죠. 자, 유로를 차단하는 건 플러그를 닫거나 밸브를 닫거나 캡을 닫는다. 그죠? 그래서 요 중에서는 답이 뭐 되겠습니까? 방향 변경은 2번의 L부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90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교적 저압이나 상온에서 가연성의 증기를 발생하는 유류를 저장하는 탱크고요. 자, 외부의 증기를 방출하기도 하고 탱크에 외기를 흡입하기도 하는 부분. 이게 뭐죠? 외기가 왔다 갔다 하는 상부잖아요. 그죠? 여기에 설치하고요. 그래서 가는 눈금의 근망이 여러 개 겹쳐진 구조로 된 안전장치는 했습니다. 자, 유류를 저장하는 탱크에서 외부에 그저 증기가 왔다 갔다 하는 부분에 설치하는 걸 우리가 화염 방지기라고 하죠. 프레임 어레스터입니다. 외부로부터 화염의 흐름을 차단하는 장치죠. 예를 들어 여기가 유류를 저장하는 탱크라면요. 윗부분에 아주 가는 미세한 망으로 됐어요. 외부에 화염이 들어올 때 미세한 망의 틈이 좁아서 화염이 꺼져버리게 만든 게 바로 프레임 어레스터.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이런 건 별표하시고 실기를 대비해서 꼭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1번 문제. 가연성 가스 연소 범위가 2.2에서 9.5라는 건 2.2가 하한계고 9.5가 상한계다라 라는 걸 뜻하고 있겠죠. 이때 위험도를 계산하라. 그죠? 위험도는 폭발 하한계분이에요. 폭발 상한계 마이너스 폭발 하한계가 됩니다. 자, 그래서 하한계 2.2분의 상한계 9.5 마이너스 2.2를 하면 3.32가 되고요. 위험도는 단위가 없죠. 왜냐하면 밑에도 퍼센트, 위에도 퍼센트라 약분하면 단위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실기까지 중요한 내용 빨간색 별표입니다. 자, 그 다음에 92번 문제 한번 볼게요. 하론 1211에 화학식을 쓰시오. 자, 화론 소화 설비는요, 전부 다 화학식을 CF에 ClBr 해두시고요. 숫자를 붙이시면 돼요. 1, 2, 1, 1. 그죠? 그래서 CF2ClBr이 되겠습니다. 그죠? 이게 답이죠. 나머지도요, 숫자를 붙여서 이게 나왔다라는 거 연습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3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연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습니다. 인하점이 상온보다 낮은 가연성 액체는, 자, 인하점이 상온보다 낮다는 건요, 지금 상온 온도가 10도다. 인하점이 이거보다 낮다는 건 9도에서 불이 붙는다. 쉽게 불 붙죠. 상온에서 인하 위험이 있어요. 그죠? 9도부터 붙으니까 10도에는 불 붙어 있습니다. 가연성 액체를 발화점 이상으로 공기 중에 가열했어요. 자, 가연성 액체를 발화하면 불이 붙죠. 자, 이때는 발화는 점화원이 없어도 불 붙는 온도가 발화잖아요. 그때는 점화원이 없어도 발화할 수 있어요. 점화라는 건 반드시 점화원이 있어야 불 붙는 거고, 발화나 착화는 점화원이 없어도 불 붙는 상태를 말합니다. 맞다, 그죠? 가연성 액체는 가열되어 완전히 열분해되지 않으면 착화원이 있어도 연소하지 않는다? 아니죠. 가연성 액체는 점화원, 착화원이 있다면 언제든 연소가 됩니다. 열 전도도가 클수록 열을 잘 전도한다는 건 남에게 뺏기죠. 연소하기 어려워지는 거 맞죠? 그죠? 틀린 건 3번 되겠습니다. 자, 94번에 탄산수소 나트륨을 주성분으로 하는 것은 제 몇 종 분말 소화기인가요? 요거 자주 안 나와서 파란색 별표입니다. 자, 그죠? 제 1종이 탄산수소 나트륨이고요. 2종은 탄산수소 칼륨입니다. 그죠? 3종이 인산암모늄, 4종이 요소와 탄산수소 칼륨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탄산수소 나트륨은 바로 1종, 답은 1번 되겠습니다. 95번 문제입니다. 열 교환기에서 열 교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이 아닌 것은 했습니다. 자, 유체 유속을 적절하게, 이런 것도 자주 안 나와서 파란색 별표입니다. 유체의 유속을 적절하게 조절하는 거, 그죠? 유체의 흐르는 방향을 병류로 한다라고 했는데요. 흐르는 방향을 향유형으로 해야 성능이 향상됩니다. 향유라는 건 두 가지 유추가 흐르는 방향이 반대인 거고요. 병류는 같이 흘러요. 아무래도 두 가지가 같이 흐르다 보면 성능은 떨어지죠. 그죠? 그래서 틀린 건 2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6번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폭발이나 화재 예방에 관한 내용인데 괄호 안에 알맞은 용어는 했습니다. 자, 인화성 액체의 증기나 가연성 인화성 가스나 인화성 고체가 존재하여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해당 증기나 가스나 분진에 의하여 폭발이나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죠. 그죠? 폭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 뭐 해야 됩니까? 통풍, 환기, 분진 제거죠. 요거를 재진이라고도 한다. 그죠? 이렇게 세 가지 조치를 하죠.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97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분진의 폭발 위험성을 증대시키는 조건에 해당하는 거. 분진이 어떨 때 폭발 위험이 잘 되는가, 그죠? 첫 번째, 분진의 발열량이 작을수록. 분진의 발열량이 작다면 폭발은 잘 안 일어나겠죠. 산소 농도가 적을수록. 역시나 산소가 많아야 폭발 잘하지요. 분진 내 수분 농도가 작을수록. 수분이 많으면 자체의 온도는 떨어져서 폭발하기 힘들어요. 수분이 적을수록 온도가 올라가서 폭발 쉽다. 그죠? 이게 되겠죠? 표면적이 입자 최적에 비해 작다는 건 산소와 접촉할 면적이 적어져서 폭발이 어려워지죠. 표면적이 넓을수록 산소랑 접촉을 하면서 폭발이 쉬워진다. 그죠? 답은 3번인데요. 이것도 파란색 별표할게요. 다시 한번 체크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98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에서 정한 제3류 위험물. 산업안전보건법이 아니라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의 3류 위험물입니다. 자, 제3류 위험물은 자연발화성 금수성 물질이에요. 해당하지 않는 거 그랬습니다. 그죠? 나트륨, 알케일알루미늄, 황린. 그죠? 자, 니트로글리세린. 이 중에서 니트로글리세린이 뭐냐면 제5류 자기반응성 물질. 우리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폭발성 물질 속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닌 게 요겁니다. 이것도 파란색 별표 다시 한번 봐주시고요. 99번에 일반적인 자동 제어 시스템의 작동 순서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했습니다. 자, 일단은 개회로, 열려있는 회로일 때요. 공정설비가 돌아가면 현재 검출부에서 검출합니다. 온도, 압력, 유량을 검출하죠. 검출해서 온도가 너무 높거나 유량이 너무 높으면 조절부에서 적절히 조절하라 라는 신호를 딱 줘요. 그러면 이제 조작부에 있는 밸브가 작동해서 조절하는 거죠. 요거는 열린 회로고요. 만약에 폐회로면 마지막에 다시 공정설비로 돌아가게 돼 있는 게 닫힌 회로, 폐회로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대로 되어 있는 거 답은 2번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야 되죠. 100번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시에 포함되어 있는 주요 작성 항목이 아닌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은요, 법적인 규제 들어가잖아요. 폐기할 때 주의사항, 화학제품이나 회사는 들어가는데 구입이나 폐기처를 넣는 건 아니죠. 그죠? 그래서 틀린 건 3번이고요. 밑에 거 다시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6번째 과목 건설안전기술 문제 풀이할게요. 101번입니다. 자, 터널 작업에서, 그죠? 자동 경보 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이 자동 경보 장치에 대하여 당일의 작업 시작 전 점검할 사항이 아닌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일단 우리가 터널 작업할 때 자동 경보 장치는 뭐 하는가 하면요. 터널을 하다가 땅속에서 가스가 발생되면 이거를 가스를 발생된다는 경보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터널의 자동 경보 장치는 일단은 가스 검지 기능이 있어야 되고요. 자동 경보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그죠? 그래서 작업하기 전에는요. 일단 기계가 작동하고 있는가? 계기의 이상 유무. 가스를 검지할 수 있는가? 검지부의 이상 유무. 자동으로 경보할 수 있는가? 경보 장치 작동 상태가 필요합니다. 아닌 건 4번 되겠습니다. 자, 102번 문제입니다. 근로자의 추락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 설치하잖아요. 기준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일단 상부 난간대나 중간 난간대는요. 바닥과 병행하게, 이렇게 계단이라면 바닥과 병행하게 이렇게 손잡이 안전난간 설치하죠. 좋습니다. 발끝마기판은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마기 판이죠. 그죠? 요 높이 얼마입니까? 10cm 이상으로 한다. 이게 틀렸네요. 그죠? 10이고요. 난간의 지름은요. 난간, 그죠? 잘못 넘어갔나요? 네. 난간 기둥은 얼마죠? 지름이 2.7cm 맞죠? 그죠? 이상의 금속재 파이프를 쓴다. 좋고요. 안전난간은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100kg까지 하중에 견디는 구조죠. 틀린 거는요. 2번 되겠습니다. 예,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103번 문제입니다. 자, 외줄비계, 쌍줄비계 또는 돌출비계는 벽이음이나 버팀을 설치해야 하는데요. 강관비계 중에서 단관비계로 설치할 때 조립 간격이나
벽 이은 간격이나 동일하죠. 그죠? 자, 요거는 실기를 대비해서 반드시 암기해야 되니까 빨간색 별표해 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면요. 단관비계는 수직도 5, 수평도 5입니다. 틀비계는 수직은 6, 수평은 8이고요. 통나무 비계는 수직이 5.5, 수평이 7.5m죠. 그죠? 그래서 요거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은 그러면 뭡니까? 단관 비계니까 답은 2번이 맞겠습니다. 104번 문제 풀이하도록 할게요. 구축물에 안전진단 등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여 근로자에게 미칠 위험성을 미리 제거해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1번에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인근에서 굴착이나 항타 작업을 있기 때문에요. 붕괴 위험이 있다. 이럴 때는 안전성 평가해야 되겠다. 그죠? 구축물, 건축물, 그 밖의 시설물이요. 자체 무게나 적설이나 풍압이나 그 밖에 부과되는 하중 때문에 붕괴가 우려될 때도 진단이나 안전성 평가합니다. 자, 그 다음에 화재 등으로 구축물이나 그죠?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내력, 견디는 능력이 심하게 저하되었을 때도 해줘야 돼요. 근데 구축물의 구조체가 과도한 안전축으로 설계되었다. 과도하게 안전하게 설계됐다면 할 필요 없죠. 답은 4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0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급 자재비가 일단 자재비잖아요. 그죠? 30억. 직접 농무비가 35억. 광급 자재비가 20억이네요. 빌딩 신축 공사를 할 경우 계상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얼마입니까? 했고요. 일반 건설공사 갑이에요. 이거는 파란색 별표할게요. 자주 이렇게는 안 나오는데 출제됐거든요. 자, 일단은 대상액이 작거나 5억 원 미만이거나 크거나 50억 원 이상일 때는요. 대상액에다가 곱하기 비율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어중간한 공사죠. 대상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는 대상액 곱하기 비율 했는 데다가 기초액을 더해주시면 돼요. 근데 대상액이라는 건 뭐냐면 재료비에다가 직접 농무비를 더한 겁니다. 그럼 일단 대상액을 계산할게요. 재료비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죠. 30억 더하기 20억이고요. 직접 농비가 35억 원이니까 총 85억이 대상액이 돼요. 자, 85억 원, 50억 원 이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대상액 85억에다가요. 자, 지금 일반 건설공사 갑일 때의 비율을 곱해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현재 답은 지금 답이 없죠. 그래서 정답으로 처리했습니다. 그 다음에 106번 문제 풀이할게요. 가설 구조물에서 가장 많이 잘못 눌렀네요. 그죠? 발생하는 중대재해 유형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했습니다. 우리가 가설 구조물에서 중대재해가 일어나는 게 아닌 거. 자, 첫 번째 사람 떨어진 추락 가장 많죠. 그죠? 그 다음에 자재가 떨어지는 낙하 사고, 그 다음에 이제 가설 구조물이 완전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붕괴, 도개되는 사고가 많죠. 굴착기계 접촉이 가장 적다. 그죠? 답은 3번 되겠습니다. 107번. 다음 토공기계 중에 굴착기계와 가장 관계가 있는 것은 했습니다. 일본의 클램쉘은요. 가장 협소하면서도 깊은 굴착을 할 수 있는 굴착기계죠. 답은 1번. 로드롤러, 쇼벨로더, 벨트 컨베이어는 굴착하고 조금 무관하죠. 그죠? 108번입니다.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할 때 작업 시작 전 점검. 자, 크레인은요. 그냥 천정 크레인 기억하자 그랬죠. 첫 번째, 줄이 끊어지면 사고 납니다. 자, 와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의 상태죠. 두 번째가 여기죠. 그죠? 레일 부분. 주행로 상층 및 트롤리가 병행하는 레일의 상태죠. 세 번째가요. 스탑 기능이다. 그죠? 그래서 기계 전체를 스탑시키는 브레이크 클러치 하고요. 와이로프를 감아 올리다 스탑하는 공가 방지 장치의 기능 좋죠. 그죠? 아닌 게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요 작업 시작 전 점검은 시기를 대비해서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서 빨간색 별표했습니다. 자, 109번 문제입니다.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 사용하는 작업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인데요. 지금 차가 전도되었다. 차가 전도되는 건 멀쩡한 차가 그냥 넘어지는 전도가 일어날 수 없죠. 어디의 문제다? 땅의 문제다. 그렇게 연결하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런 땅을 가면요. 차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넘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첫 번째, 땅이 부동침하되지 않도록 하고요. 두 번째도 길이 붕괴되지 않도록 해야 되죠. 세 번째는 이런 길에는 사람을 세워서
들어오지 마라. 유도자 배치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자, 아닌 건 작업 지휘자 배치죠. 요건 실기까지 준비해서 빨간색 별표하겠습니다. 자, 철골 작업을 중지하는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거. 이것 또한 실기를 대비해서 반드시 암기, 그죠? 풍속은 초당 10m 이상, 강우량은 시간당 1mm 이상, 강설량은 시간당 1cm 이상이고요. 지진에 대한 부분은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달비계의 최대 적재 하중을 정할 때 사용하는 안전계수 기준으로 옳은 것은 역시 실기 대비해서 반드시 암기하세요. 달기 와이로프나 달기 강선은 10입니다. 달기 체인이나 훅은 강제죠. 5 이상이고요. 달기 강대와 달비계의 하부나 상부, 매다는 상하부 지점은요. 강제는 2.5, 목재는 5자, 그죠? 그래서 기준으로 옳은 것은, 그죠? 찾아보시면 되고요. 답은 몇 번 맞습니까? 네, 그죠? 4번이 맞게 됐네요. 달기 강선이 10 이상이다, 그죠? 자, 그 다음에 112번 보도록 할게요. 점토질 집안의 치마 및 안밀재해를 막기 위하여 실시하는 점토의 지방 계량 탈수공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일단은 점토의 지방공법이죠. 그죠? 약한 점토를 강한 흙으로 바꿔주는 치환공법. 자, 물을 빼는 탈수공법인데요. 점토 중간에 모루의 기둥을 넣어서 모래로 물이 스며들게 하는 샌드 드레인, 물을 흡수하는 종이를 넣는 페이퍼 드레인, 압력차를 이용해서 물을 빼는 진공 배수공법, 이렇게 세 가지가 점토의 탈수공법이에요. 그죠? 그럼 아닌 게 뭡니까? 예, 생석회 공법이죠. 그죠? 그래서 답은 잠시만요. 다시 한번 볼게요. 진공 배수공법인데요. 여기서 보면은 진동공법은 뭐냐면 진동을 계속 가하면서 물을 빼는 건데요. 요거는 예, 모래의 탈수공법이에요. 바이브로 플로테이션, 그래서 진동을 주면서 물이 밑으로 내려가서 빠지게 하는 거죠. 그래서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3번 문제입니다. 흙막이 벽의 근입 깊이를 깊게 하고요. 그 다음에 전면의 굴착 부분을 남겨두어 흙의 중량으로 대항하게 하거나 또는 굴착 예정 부분의 일부를 미리 굴착하여 기총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등의 대책과 가장 관계가 깊은 것은 했습니다. 자, 우리가 흙막이 벽의 근입 심도를 깊게 하는 건 흙막이 벽체를 깊게 묻는 거죠. 어떤 현상이죠? 히빙에 대한 대책이죠. 그죠? 그래서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건물 외부에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합니다. 그죠? 자, 일단 우리가 건물이 이렇게 있다면 자재가 떨어졌을 때 받아주는 낙하물 방지망 설치하죠. 자, 높이는 얼마마다 했습니까? 높이는 10m 이내마다. 그죠? 10m 이내마다 설치하고요. 벽면에서부터 내미는 길이는 2m죠. 그죠? 안전방망이 3m고요. 요거는 2m 이상 내밀어서 설치합니다. 약간 기울어졌는데 각도는요. 20에서 30도. 그죠? 수평면과 각도는 20에서 30도 유지했죠.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실기까지 중요하기 때문에 빨간색 별표 딱 해드리고요. 115번에 콘크리트 타설 작업 안전 대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자, 작업 시작하기 전에요. 거푸집 동바리가 변형이 있는가, 변이가 있는가, 집안이 침하되었나 확인한다. 좋죠, 그죠? 작업 중에는 감시자를 배치해서요. 거푸집 동바리 등의 변형이나 변이를 확인하는 거 좋습니다. 자, 설계 도서상에 콘크리트가 굳어지는 양생기간을 준수해서 거푸집 동바리를 해체하는 거 좋다, 그죠? 근데 슬라브 콘크리트 타설은 한쪽부터 순차적으로 타설하여 붕괴재해 방지한다. 요거하고는 틀렸죠, 그죠? 그래서 틀린 건 바로 3번 되고요. 자, 우리가 콘크리트 타설 작업할 때 준수할 사항은 아까 요거하고 그 다음에 요거 나왔고요. 그 이외에 타설 작업하다가 거푸집 붕괴 위험이 있을 때는 충분한 보강 조치를 해준다까지 4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116번 문제입니다. 굴착기계 운행 시에 안전대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자, 땅 파는 복귀세 사람 탑승을 허용해서 안 된다. 좋죠, 그죠? 운전 반경 내에 사람이 있을 때 회전은 10rpm 이하 느린 속도가 아니고요. 운전 반경 내에 사람이 있을 때는 운행을 중지해야죠. 그래서 이게 틀렸죠. 그죠? 장비의 주차 시는 경사지나 굴착 작업장으로부터 충분히 이격하고요. 전선이나 구조물 등에 인접하여 분을 선회해야 될 작업에는 사전의 회전 반경이나 높이 제한 등의 방호 조치를 합니다. 답은 2번 되겠습니다.
117번. 다음 설명에서 제시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말하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에 해당하지 않는 겁니다. 자, 건설업 중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착공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의 의견을 들은 후에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공사가 아닌 거다. 그죠? 자, 지상 높이가 31m 이상 맞죠? 그죠? 최대 지간 길이가 50m 이상 되는 교량이죠. 깊이가 8m 아니죠? 10m 이상 되는 굴착이잖아요. 터널 굴착 공사는 전부 다 들어간다. 그죠? 그거 이외에 자, 연면적이 넓은 건 3만 제곱미터 이상이고요. 연면적이 좁은 거 5천 제곱미터 이상이죠. 연면적 좁은 5천 제곱미터 이상 되는 냉동, 냉장, 창고 시설의 설비나 단열 공사에 해당됐죠. 그 다음에 다목적 댐 등의 물을 저장하는 조수 용량이 2천만 톤 이상 되는 댐 건설 공사에 해당되었죠. 그죠?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118번.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제출할 때 첨부 서류에 해당되지 않는 겁니다. 자, 일단 우리요 안전관리 조직도 그죠? 그 다음에 공사 개요 들어가야겠죠. 공사 현장 주변이나 주변과 관계를 나타내는 도면은 필요하겠죠. 근데 안전에서 교통 처리 계획은 크게 직접적이진 않다. 그죠? 답은 1번 되겠습니다. 119번에 건설재해 대책의 사면보호공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했습니다. 이런 건 자주 출제 안 되어서 제가 파란색 별표해 드릴게요. 답을 체크하세요. 자, 일단 사면이죠. 비탈면입니다. 보호공법 또는 안전공법은 우리가 비탈진 흙에다가 식생공, 잔디 같은 거 심어 놓는 거 보셨죠? 흙이 굴러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고요. 블록을 설치해요. 그죠? 그래서 흙이 붕괴 안 되게 하고요. 콘크리트로 표면을 피복, 덮어버리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아닌 건 뭡니까? 네, 실드공이 아니죠. 그죠?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120번 문제입니다. 토속 붕괴 방지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자, 일단 말뚝을 박아서 집안을 강화시키는 거 좋고요. 활동할 가능성이 있는 토석. 자, 붕괴될 것 같은 토석은 미리 제거하는 거 좋습니다. 지표수가 침투되지 않도록 배수시키고 지하수위 저하를 위해 수평 보링을 하는 거 좋죠. 근데 활동에 의한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 비탈면 번면에 상단을 다지는 게 아니라 항상 붕괴는 하단에서 일어나죠. 그죠? 그래서 하단을 다져주는 게 좋습니다. 답은 4번 되겠죠. 자, 여기까지 기출문제 풀어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